네, 안녕하세요. 문학 수업 이제 두 번째 단원,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까지는 베를메메와 그 다음에 성난 플립을 할 때는 선생님이 PPT를 가지고 수업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도 PPT를 녹화해보면서 선생님이 찍은 것들을 한번 지켜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서 조금 필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PPT로만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좀 선생님이 이렇게 마치 교실에 수업할 때 판서하는 것처럼 적어주질 않아서 여러분이 좀 선생님이 하는 얘기도 적어가면서 수업을 좀 들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학습지를 좀 위주로 해서 교과서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필기도 거기에 덧붙여가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한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요게 조금 더 필기하기는 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꼭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교과서를 펼친 채로 같이 보면서 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필기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들 뭐 제공되는 필기가 선생님이 제공하는 필기가 마우스로 좀 쓰는 거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약간 똑바르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선생님이 말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필기와 말하는 걸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도 필기할 거를 필기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26쪽, 27쪽을 먼저 펼쳐주시고요. 학습지 같이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으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다. 자, 이게 좀 더 낫겠죠? 그냥 PPT로 하는 것보다. 그죠? 자, 내용과 형식. 뭐,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찐빵으로 따지면 속과 겉?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가 뭐가 빠져 있으면 왠지 찐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과 형식도 마찬가지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반대로 내용이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의 완성된 문학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치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은, 뭐 축구로 따지면, 발재간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막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잘 때려요. 그러면 왠지 굉장히 좀 축구도 잘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축구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죠.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손을 쓰지 않고 발만 사용해서 이게 축구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발기술이 좋아도 경기장 밖에까지 나가서 축구공을 찬다거나 아니면 손을 써가면서 공을 만진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훌륭한 축구선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엉망진창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작품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아무리 형식을 잘 지켜도 그 안에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문학작품을 왜 읽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건데 그거를 실제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작품은 27쪽에 나오는 것처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작품은 현대작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7쪽에 보시면 윤선도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쯤에 사셨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양반이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 조선시대의 이 시가 쪽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3대 시인을 뽑거든요. 3대 시인을 뽑으면 제일 먼저 이제 정철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로라는 사람을 뽑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선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작품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윤선도도요, 여기 어부사시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작품 말고도 뭐 만흥이나 견해요라든가 뭐 오우가 같은 작품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작품들이 다 유명한 작품이고 실제로 시험 문제의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알아둬야 되는 작품인데요. 그 중에 그 윤선도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 작품을 배우는 이유는요.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목표는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일단 이 작품이 내용과 형식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배우면서요, 아, 그러네.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떤 거네. 이 작품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네. 야, 이 두 개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문학 작품이 아주 그냥 멋있는 작품이 나왔구만. 하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 감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28쪽, 29쪽이고요. 자, 선생님이 그럼 간단하게 일단 이 작품이 어부사시사가 어떤 작품인지를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윤선도 작가가 65세 때 지은 작품입니다. 어디서 지었느냐? 복일도라고 하는 섬에서 살 때 지었는데요. 이 복일도라는 섬은 지금 전라도 완도에 있는 섬입니다. 완도에 있는 섬인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윤선도가 살면서 거기에 건물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졌어요. 한 20몇 채를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멋있는 정자, 무슨 뭐 다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섬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아, 섬에서 막 힘들게 살았나 보다.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꽤 있는 양반이었어요. 원래 이 윤선도가 해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져놓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적하게 보내면서 그때 쓴 작품인데요. 물론 이제 이 윤선도라는 작가가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강직한 말, 올바른 소리 이런 걸 그냥 막 했기 때문에 좀 눈엣 가시였나 봐요. 그래서 유배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유배를 굉장히 많이 가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배를 가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막 이러고 하진 않았어요. 살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배지를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유배지에 가 있는 상황에서 쓴 작품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어떤 그런 유배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복일도라는 섬에 가서 쓴 작품인데, 자, 내용은 일단 이제 그런 내용,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작품의 형식은, 이 작품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연시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형식, 작품에 표현된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일단은 요 연시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연시조라는 형식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아셔야 되느냐? 시조가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시조, 연시조는요, 시조 중에 연시조예요. 그러니까 시조의 종류 중에 하나가 연시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조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도 시조라고 하는 게 뭔지는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원래 시조라는 말은요, 시절가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시조를 따서 두 글자를 따서 시조라고 하는데, 그럼 시절가조가 뭔 뜻이냐? 시대에, 그 시절에 노래, 유행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래예요. 시조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자, 그 노래가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정형성 가지고 있다. 정형시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그 형식에다가 노랫말을 붙여서 부른 노래, 이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려 말쯤부터 불려지기 시작해서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융성하게 창작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조선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 작품을 공부하게 되면 대부분 다 시조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겠죠. 그럼 형식이 주로, 이 시조의 형식,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형식들이 바로 이겁니다. 삼장, 육구, 사음보. 이게 이제 시조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언급되는 것들인데, 일단 3장은 뭐냐? 시조는 총 몇 줄로 되어 있다? 작품이 총 3줄로 되어 있다. 이게 3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 처음 시작한다.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줄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초장 이렇게 부르죠. 그죠? 가운데 뭐라고 부릅니까?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장. 그럼 끝나는 부분, 마지막 끝난다, 종결, 끝났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종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장, 초장, 중장, 종장, 이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이 시조의 형식을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육구는 뭐냐? 육구는 요 각각의 장이 있죠. 요 각각의 장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내용상 몇 부분으로, 내용상 크게 2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줄이 내용상 2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니까 총 몇 줄이라고 했어요? 3줄이라고 했죠. 그럼 총 구가 몇 개 있겠습니까? 6개로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6개의 구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음보는 뭐냐? 사음보는 요 한 줄 있죠, 역시. 요 한 줄을 읽기 편하게 한 번에 호흡에 읽을 수 있는 글자의 수만큼 해가지고 읽으면 크게 몇 번으로, 4번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음보예요. 자, 이렇게 지어진 작품이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걸 이제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기본 형식을 딱 지키면서 쓴 작품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평시조예요. 그냥 평범한 시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이가 더 길어지면 이걸 뭐라 부르냐? 이게 사설시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이 얘기한 이 평시조 있죠? 이 평시조가 몇 개씩 연달아 이어지면서 써진 작품, 그걸 뭐라 부르냐? 연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부사시사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죠. 무슨 작품이라고? 시조 중에서도 연시조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어부사시사는요, 이 시조, 이렇게 평시조, 요거,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렇게, 요 하나를 보통 우리가 일수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일수라고 하는 이게 평시조에서는, 이게 평시조의 하나예요. 여기 이제 평시조로 따지면 평시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연달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연달아 이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한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어지면 이게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는 연시조인데, 그럼 도대체 몇 개가 이어져 있느냐? 제목에서 보세요. 사시잖아요, 사시. 사시는 사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계절을 노래했어요. 그럼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몇 개의 계절이 나옵니까? 4개의 계절이 나오죠. 그리고 각 계절마다 몇 개씩 있다고요? 10개씩 있습니다. 각 계절마다 10개씩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예요? 40수.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이게 한 수라고 했죠?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이게 40개가 이어져 있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40수짜리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40수짜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춘, 봄이죠? 그 다음에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총 몇 개라고요? 10개씩이라고.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게 번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몇 개가 있다고요? 총 4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총 40개로 이어진 작품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28, 29쪽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딱 4개 나와 있는 겁니다. 40개 중에 4개.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이 작품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했죠. 윤선도 유명하고 이 작품 유명합니다.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40수짜리 작품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4개 중에서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40개 중에서 계절별로 몇 개씩 뽑아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부사시사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한번 찾아서 풀어본 친구들은 이제 발견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보면은 시험 대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좀 몇 개 정도 더 봤으면 하는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실어놨어요, 학습지에.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할 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 그래서 굉장히 긴 작품이다. 연시조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어디에 가서, 복일도에 가서 지은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반으로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의? 어부의 생애를 얘기했네요. 어부의 생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가는 원래 양반입니다. 근데 양반이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 아닙니다. 옛날에는 신분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딱 정해져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양반으로서의 지금 작가가 난 어부의 생애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어부의 생애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자를 붙입니다. 가어부 또는 가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5세니까 옹자를 써서, 늙은이 옹자를 써서 또는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그 늙은 어부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 어부. 나는 원래 양반인데 그냥 섬에 가봐서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일종의 체험을 한 거죠. 그냥 한번 살아본 거예요. 진짜 어부가 아니라 막 생계수단으로서의 막 어부로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물고기 못 낚으면은 오늘 먹을 게 없고 막 이런 가난한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난 양반이고 부자인데 그냥 내가 섬에 가서 어부처럼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부처럼 이렇게 사계절을 살아보니까 이렇구나 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진짜 어부는 아닌 거죠. 진짜 어부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봤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은 총
추나 추동 10개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각 계절마다 10개씩 있는데 그럼 10개씩 있는데 번호가 붙어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붙어있잖아요. 그럼 이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붙였을까? 즉 바꿔 말하면 어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어부로서의 하루 일과를 얘기했어요. 그럼 1번은 어부로서의 삶을 뭐 할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 10번은 어부로서의 하루 일과를 뭐 할 때? 끝날 때겠죠. 자,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품 안에, 이 내용 안에 어부로서의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작가는 표시했느냐? 배가 출발할 때부터 배가 다시 정박할 때까지. 생각해봐. 어부로서 생활을 하려면 당연한 거지만 함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배입니다. 배. 배를 끌고 나갔다가 다시 배를 끌고 돌아와야죠. 이게 어부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지만 1번에서는 배를 띄우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10번에 가서는 뭔가 배를 이제 뭐하는 정박시키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배를 붙이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게 몇 번인지 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부로서의 생애를 노래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어부로서 살면서 양반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원래 양반이었어요. 원래 양반인데 어부로서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뭐였다? 이겁니다.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만약에 진짜 애가 어부였다면요,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물고기 못 잡으면 난 굶어야 돼요. 생계에 투자, 생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직업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양반인데 그냥 어부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어부처럼 살면서 그냥 자연 속에 하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어부로서 막 내가 치열하게 물고기를 낚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요,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작품 개관으로.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품을 살피면서 아,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무리 작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이제 뭐 하셔야 되느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은 또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선생님한테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와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얘기들을 작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부로서의 사계절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그 중에서 춘, 첫 번째죠. 자, 보겠습니다. 내용,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뱉더라 뱉더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밀어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강촌 온갖 고지 먼 빛이 더욱 띄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옛날 시가라고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옛날 작품을 현대말처럼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은 쓰지 않는 글자들이 이 아래와 같은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아래와 점 찍혀있는 글자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 한자어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선생님 이제 전 좀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뭐냐? 선생님 제가 읽은 이 부분을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런 현대어 풀이대로 못 바꾸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옛날 고전 시가들은요, 이걸 할 줄 알면 거의 90% 다 한 거예요. 이걸 못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랑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현대어풀이랑 같이 놓고 앞에 앞에구나. 앞에 개는 뭐지? 개자는 한자 포구. 포구를 가리키는 거구나. 포구에 뭐 했다? 안개가 걷다. 안개가 걷다? 안개가 거쳤다. 거쳤다. 매는 뭐지? 매산자인가? 산, 뒷산에 해, 이건 해구나, 해가 비춘다. 비추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뭐 하셔야 되느냐? 현대어랑 비교해가면서 이게 뭔 뜻인지를 비교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비교해가면서 읽는 게 조금 숙달되시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거 이런 뜻 아닐까? 하고 추측한 다음에 현대어 풀이 보고 맞는지를 체크하는
이 과정을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생각한 게 현대어풀이랑 맞아 들어가는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는 게 어렵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거 읽는 게 어렵다. 이런 거 읽는 게 어렵다는 친구들, 여러분들 이미 1학년 때 중세국어 했습니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중세국어의 특징 이런 것들하고 배우면서 이런 중세국어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설마 수능 때 가서 나는 선생님 문법 안 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문법 포기했어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1학년 끝난 다음부터 그 문법 다 잊어버리고 1학년 끝났으니까 2학년 때 문학 배우는데 뭐 문법은 뭐 이랬던 친구들, 그 문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모든 공부는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문법을 열심히 한 친구는 여기 왔을 때 내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읽으면 되겠구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치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물리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뭐 수능 때 뭘 안 보니까 뭐 이렇게 편식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는 나중에 가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치는 순간이 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다 배우셔야 돼요. 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대어풀이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강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현대어풀이가 안 되시면 이 작품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현대어풀이랑 맞추시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 배웠던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하나의 줄이 이제 호흡의 마디로 읽었을 때 총 몇 개로, 네 부분으로 끊어져서 읽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사음보입니다. 이게 사음보예요.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밀러온다. 강촌 온갖 꽃이 먼 빛에 더욱 좋다. 다 사음보잖아요. 그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자, 그리고 또 내용 보세요. 앞개에 안개 걷고, 내용적으로 앞포구에 안개가 걷힌다. 뒷매에 해 비친다. 뒷산에 해가 비치는구나. 자, 내용상 크게 몇 개로? 두 부분 나누시죠. 이게 9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9. 그럼 줄당 몇 개씩? 줄당 몇 개씩? 이렇게 내용상. 두 개씩 있으니까 총 몇 개? 6개의 9로 이어져 있다. 이게 3장 6구입니다. 6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시조의 특징이라고 배운 게 뭐냐? 3장이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냐? 선생님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줄이라면서요. 이 작품은 5줄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작품의 포인트예요. 5줄인 작품인데 이걸 왜 시조라고 부릅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줄들 이거 이게 이 작품에서의 장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이에요.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 두 번째랑 네 번째 이건 뭔가요? 이거. 일단 이건 보세요. 이거는 사음보로 끊기는 게 아니죠. 뱉더라. 끝이죠. 그럼 이건 뭐냐? 장이 아니라 구입니다. 구. 이건 구예요. 구. 지국종, 어사와. 이것도 구입니다. 구. 하나의 장이 아니에요. 구입니다. 자, 구는 군데 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구로서 이렇게 장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음인 구. 그래서 여음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는 부분이, 음이 남는 부분입니다. 여음이란 말은 음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이 작품은 요 초장, 중장, 종장 3개만 있으면 끝입니다. 다른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랑 네 번째는 실상 원래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여기에다가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남는 부분이에요. 여음입니다. 남는 부분이에요. 남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왜 집어넣냐? 여음이 하는 역할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조음구 또는 후렴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흥을 더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부분이 여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미가 뭔가 더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뭔가 의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흥을 뭔가 더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운율감을 좀 더 형성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악기의 소리를 모방하는 의성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 감동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감탄사라든가 아니면 뜻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진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여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도 여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뱉더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작품은 어부로서의 생애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각각의 열수로 되어 있는데
뭐 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출항에서부터 정박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럼 처음에 첫 번째니까 1수니까 출항에서 정박까지를 얘기했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어디 부분이 출항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배를 뭐 해야 되겠어요? 띄워야 되는 거예요. 업으로서 첫 번째 배를 띄워야 됩니다. 그 배를 띄운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배 띄운다 이거지 이 부분에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더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상 이 내용은 이 작품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집어넣냐? 이제 배를 띄운다는 걸 그냥 말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지국총 어서 밑에 현대어플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국총은 배 노저을 때 찌그덩 하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사와는 의성어 배 저을 때 내는 소리예요. 어여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현대어플이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어플이가 찌그덩 어여차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를 띄우면서 노젓고 소리 내는 거예요. 그냥 배 저으면서 노를 저으면서 노 젓는 소리가 찌그덩 하고 소리 나면서 거기에서 노 젓는 사람이 어여차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입니다. 의성어예요.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 부분, 이것도 역시 특별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뱃더라라든가 지국총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어떤 느낌을 살릴 수 있느냐? 어부로서의 삶을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부로서 뭔가 배를 띄우고 막 배에 노젓고 나아가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생생감, 사실감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시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여음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이 세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초장, 중장, 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가 여러 개가 연달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연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선생님 연시조인가요? 이게 왜 시조인가요? 이랬을 때 여음구가 들어가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음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여음구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좀 더 여음구에 대해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뱃더라 이 부분. 첫 번째니까 당연히 배를 띄워야 되겠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28쪽입니다. 저기 보세요. 여기도 두 번째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내용이 뭐합니까? 달라졌죠. 여기는 닻을 뭐해라. 들어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몇 번째니까? 두 번째니까. 닻을 들어야죠. 첫 번째 배를 띄웠잖아요. 배를 띄웠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옛날 배들은 다 바람을 이렇게 닻으로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요즘 같은 기계로 돌리는 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닻을 드는 게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요 부분은 뭐 해야 된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보세요. 똑같이 두 번째죠. 똑같이 두 번째니까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죠. 닻을 들어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앞에 계절이 가을로 바뀌었지만 번호가 똑같으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뭐하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쯤 갔으면 이제는 노를 뭐 해야 된다? 이어라는 저어라 이런 뜻입니다. 노를 저어라는 뜻이에요. 이제 배를 띄워서 한창 네 번째니까 뭐 하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죠. 그 배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번째 요 줄 부분은 배를 출발시켜서 배를 저었다가 10번째에 가면은 이게 10번으로 가면 뭐 하는 부분으로? 배를 다시 붙이는, 말 그대로 배를 정박시키는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은 계속 내용이 바뀌어요. 요게 몇 번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요 네 번째 부분 보세요. 여기도 뭐예요? 지구총 어사와. 노 젓는 소리입니다. 여기도 노 젓는 소리. 여기도 노 젓는 소리. 그죠? 첫 번째도 뭐였어요 아까? 노 젓는 소리. 자, 보세요. 이 부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냐하면 계속 뭐 하는 거니까. 노를 젓는 부분이니까. 소리 내는 부분이니까.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음구가 이 작품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음구는 요 번호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여음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 부분은 계속 똑같이 안 변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해가 떴어요.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안개가 이제 쫙 사라지고 밀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배를 띄운 겁니다. 자, 배를 띄우고 배를 저어서 나아가면서 강촌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 이 화자가 있는 곳이겠죠. 이 강촌에 배를 떼어서 다 그 강가의 마을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봄이니까 뭐 했대요? 온갖 꽃들이 피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온갖 꽃들이 먼 밑으로 쫙 비출 때 바라보니까 너무나 뭐하다, 좋다라고 하면서 화자의 어떤 만족감이, 봄의 경치를 바라보는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온갖 꽃이 바로 뭐가 된다? 이 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앞에 뒤에 안개 거쳤다, 해가 비쳤다. 서로 딱 이렇게 반잘랐을 때 서로 대응을 이루죠.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대꾸법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렇게 표현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춘사 부분 1번을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거랑 똑같이 맞춰서 하시면 돼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현대어로 풀이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들어도 이게 안 되면 못 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계절이 봄 다음에 어디예요? 여름이죠.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 들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게 내용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초장, 중장, 종장은 여기입니다. 여기만 파악하면 돼요. 여기만. 자, 그럼 초장 부분 보겠습니다. 연꽃잎. 자, 연꽃 이런 것들, 연잎 언제 여러분들이 보고 먹을 수 있느냐? 여름에. 그럼 이 연잎도 바로 뭘 나타내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죠. 자, 연잎에 밥을 쌌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아마 식당 같은데 여기 근처에 가보시면은 연잎 종이치네요. 자, 연잎 쌈밥 같은 거 이런 것들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계절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여름에 볼 수 있는 연잎에 먹을 수 있는 그 여름 별미 같은 거겠죠. 자, 연잎에 밥을 싸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반찬은 장만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뭐뭐 하지 마라. 명령 말투로서 반찬은 준비하지 말래요. 그럼 반찬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연잎 그게 너무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어서 반찬은 필요 없나 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머님이 이야, 맨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러고 여러분한테 그냥 맨밥으로 된 주먹밥만 하나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먹고 그냥 점심 때워. 그럼 여러분들 그 밥이 맛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밥을 바꾸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반찬이 없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럴까요? 전혀 아니겠죠. 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말라는 거는요, 반찬이 필요 없고 이 밥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밥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밥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왜 그럴까? 양반인데, 더군다나. 양반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반이지만 지금 나는 어부로서의 생애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부로서의 생애를 즐길 때 나는 어부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부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부의 입장이 돼봤을 때 거기에서 막 욕심 부리고 막 반찬을 막 진수성찬으로 막 차려서 먹으면 그게 어부로서의 생애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부로서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의 만큼은 연잎에 밥 싸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한자성어를 뭐라고 그러느냐?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안분지족. 내 분수에 편안하고 만족스럽다 이 뜻입니다. 즉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에 만족스러운 자세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어려운 단어 나오죠. 청양잎과 녹사이를 썼다 가져오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양잎과 녹사이가 뭔지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림까지 넣어놨습니다.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비 올 때.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릴 때, 그럴 때 비를 막아주는 도구죠. 요즘 같은 경우에야 막 우산을 쓴다거나 막 집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겠지만 이때 어부로서의 생애를 즐기면서 바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비 막아주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우리 큰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죠. 여름 장마 같은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청양잎과 녹사이도 여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됩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그 비를 막아주는 도구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자, 이거 챙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연잎에 밥 싸서 청양잎 쓰고 녹사이 가 챙겨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나갈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백구입니다. 백구. 근데 여러분들이 백구 하면요 많이 착각해요. 강아지요, 하얀 강아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도 많은데 백구는요 강아지 아닙니다.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백구는 갈매기 한자어입니다. 백구 갈매기예요. 갈매기인 갈매기. 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의 특징을 이 시인이 언급했죠. 뭐한 갈매기, 무심한 갈매기 그랬습니다. 무심하다. 무심하다. 그럼 무심하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자 마음 심자니까요. 마음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런 고전 시가에서 특히나 이렇게 자연 속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에서 무심하다는 말 뜻은요. 보통 욕심 없다, 무욕과 함께 통합니다. 무욕이라는 말과 똑같이 동일하게 통해요. 무욕. 글씨 쓰기가 힘드네요. 자, 무욕. 욕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심이 없는 갈매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 사는 존재 한번 봐보세요. 자연 속에 사는 존재들은요. 내가 그날 얻을 수 있는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식물들 한번 보세요. 나한테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어진 범위 내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자연물들은. 근데 지금 이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인 연잎에 밥 사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 라고 말했던 안분지족의 나도 역시 이러한 무심한 백구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백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내 쫓는가 쟤 쫓는가, 내가 저를 쫓는 것인지 제가 나를 쫓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쫓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 된 경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무라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하나가 된 거예요. 백구와 내가 하나가 된. 그래서 서로 다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무심하다, 무욕. 내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는 자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세. 이런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하사에서는 이제 연잎에 밥을 장만하고 반찬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무욕의 자세를 드러내면서 이제 백구와 한데 어우러지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이 작품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계절마다 각 10수,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를 뭐해서 출발해서 배가 정박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아까 여음구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흐른다는 거. 춘, 하, 추, 동. 그죠? 이렇게 계절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하사까지 읽으면서 파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추동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 역시 두 번째예요. 아까 하사랑 두 번째가 똑같죠. 이 두 번째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여음구, 요 초장과 종장 사이 들어가는 여음구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가을이니까 중요한 거지만 현대어풀이 하셔야 되겠죠. 수국, 바다입니다. 바다. 이 작가가 있는 복일도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왔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뭐에 있대요? 살쪄 있습니다. 고기마다 살이 쪄 있다. 우리가 가을 아시잖아요.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 모든 게 오곡백과가 풍성히 물드는 계절. 그래서 풍요로움, 풍성함이 가을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 가을의 풍성함이 고기마다 살쪄 있는 이 얘기로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고기마다 살쪄 있는 가운데 만경딩파, 자, 설명이 나오죠. 한없이 넓은 바다나 호수의 푸른 물결을 가리킵니다. 자, 푸른 물결 속에서, 이 넓고 맑은 이 푸른 물결 속에서 슬카지는 실컷 이런 뜻입니다. 실컷 용여하다. 용여는 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맑고 푸른 물 속에서 실컷 마음껏 놀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쉽지 않겠죠. 현대어풀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어풀이를 여러분들이 매치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물들어 있는 가을의 이 맑고 깨끗한 물 속에서 막 실컷 노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너무 좋겠죠? 이 자연 속에서 노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겠죠?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이 자연 속에서 노는 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글의 화자가 딱 얘기하죠. 이 부분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부분입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을 돌아봤더니 뭐도록 더욱 좋다, 멀수록 더욱 좋구나. 이때 인간은 인간을 가리키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이고.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인간 세상을 가리킨다는 말에서 이걸 조금 어려운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자, 이게 바로 속세입니다. 속세. 속된 세상. 자연과는 상반되는 언어로 많이 쓰이죠. 속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물화일체된 경지로 막 어부로서의 막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거든요. 막 그냥 자연 속에 사는 게 전혀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안분지족이고요. 물화일체고요. 너무 좋아요. 실컷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즐기다 보니 속세는, 인간 세상은 생각해봤더니, 여기하고 비교해봤더니 인간 세상은 뭐 할수록 좋다. 멀수록 좋다는 거예요. 멀수록 좋대요. 멀수록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속세를 뭐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몰입하고 싶다. 자연에 몰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난 이 자연에 사는 게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고 자연 세계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속세하고는 멀어졌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의 화자는 어부로서의 사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다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연과 함께하고 싶고 자연 속에서 물화일체된 경지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은 멀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적화자의 정서이며 삶의 태도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시적화자의 정서. 무심한 백구는 나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물화일체 또는 다른 말로는 주객일체, 자연친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은 멀수록 좋다. 이게 바로 뭐냐? 강호한정. 좀 어려운 말이죠. 자연 속에 강호는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정치, 만족감, 안분지조, 만족감. 여기 나오잖아요. 속세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자연하고는 뭐가 되고 싶다? 하나하고 싶다. 그래서 한가하고 소박하게 자연 속에 살아가고 싶은 게 화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세하고는 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사 부분에서는 자연의 만족감과 더불어 어부로서의 삶이 즐겁고 속세를 멀리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사 가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겨울밤이죠. 겨울입니다. 겨울. 자, 지난밤에 눈이 왔습니다. 이 눈도 당연히 뭐임을 알 수 있는 계절이 겨울임을 알 수 있는 시어가 되겠죠. 자, 눈이 갰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밤에 눈이 왔다는 얘기죠. 눈이 오다 멈췄어요. 그러고 났더니 경물이 달랐고야. 이 주변의 경치와 사물들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왜 달라 보이느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눈 내리기 전과 눈 내린 다음날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온통 다 뭐하게 바뀝니까? 하얗게 바뀌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당연한 거죠. 눈이 내렸으니까 세상이 하얘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이 하얘져서 앞에는 뭐래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처복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경유리, 천처복산이 뭔지 봐야 되겠죠. 만경유리는 만이랑 해야 되는 유리란 뜻입니다. 이게 진짜 유리가 아니라요.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바다를 얘기하는 말이고요. 천처복사는 천겹이나 되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덮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 만경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를 빗댄 말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은유법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너무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와서 세상 천지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하얗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뭐가 아니래요? 인간이 아니래요. 그 바뀐 세상을 봤더니 이건 인간이 아니래요. 어디래요? 선계인가 불교인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선이 사는 세상인가?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천국, 극락세계 같은 건가? 야, 여기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아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인간. 역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인간 세상, 속세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이 경치가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치 신선이 살는 곳 또는 극락세계 같은 그 정도의 아름다움 보여주는 환상적인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시 이 부분도 현대어풀이가 일단 되셔야 된다는 거. 현대어풀이를 꼭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 비교해 보면서 연습을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음구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것들인데 그걸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구,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어부의 하루 일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렇게 되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부분에서 뱉더라라는 부분 봤고요. 닫들어라는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어라 하는 부분 봤죠. 자, 이렇게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배를 띄워서 노를 저어서 배를 메우고 배를 세우고 배를 매서 배를 대는, 즉 출항해서 정박하는 과정으로 하루 일과를 정연하게 보여준다는 점. 이게 초장과 중장 사이 여음구입니다. 그럼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 지구총 어사와는 안 바뀐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냥 노젓는 소리, 의성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어떠느냐? 일단 통일성이 있어요. 안 바뀌는 부분이니까. 동일한 부분이 들어가면서 통일성이 있는 동시에 평시조 원래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여음구로 들어가면 평시조의 단조로움을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활기, 사실적으로 생동감을 느껴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과 중장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음구는 시상의 흐름을 질서정연하게 보여준다는 점.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여음구, 지구총 어사와는 사실성,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점.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부사시사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춘하, 추동,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읽을 줄 아는 거, 그리고 현대어로 풀이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시조로서의 이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은 여음구예요. 여음구를 꼭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 작품 속에서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충실하게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뒤에 학습활동 있죠? 그 학습활동을 교과서 30쪽부터 32쪽까지 있는 학습활동을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작품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이 작품의 다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지금 해보라고 했던 학습활동, 문학활동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 같이 답을 맞춰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